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해석학 원을 맡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의 계획서에 올려놓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업은 필름 러닝 방식이어서 월요일에는 제가 사전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요일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3월 5일이 있는 이제 1주차는 아무래도 첫 번째 주차이다 보니까 뭐 강의 또 변경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사전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주인 2주차인 3월 10일이 있는 주부터는 월요일에 사전 녹화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고 3월 12일 이제 수요일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한 영상은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 링크를 업로드할 예정이고 수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도 이제 똑같이 사전 녹화로 해서 뭐 따로 편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뭐 수업에 참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복습을 이제 할 때 아무래도 뭐 수업을 녹화해 놓은 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녹화를 월요일에는 사전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요일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교재로 다룰 거는 언더스탠딩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에버츠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게 원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원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원서보다는 번역본이 편할 텐데 번역본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번역본은 뭐 해석학 첫걸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번역본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번역이 잘 되어 있고 원래 이제 주교재 원서랑 뭐 다른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제 해석학 원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학년 대비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4학년 때 배우는 게 내용은 더 어렵겠죠. 해석학을 뭐 기본으로 해서 뭐 선형대 수학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더 어려운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여러분들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막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해석학 원은 여러분 전공으로서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적분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거랑은 좀 느낌이 이제 다르게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는 게 영어의 해석을 할 때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이제 해석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영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그냥 번역본을 보는 게 이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은 뭐 번역본을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저자가 이제 의도하는 바를 이제 그대로 좀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제 원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서든 번역본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골라서 보시면은 되고 해석학 원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5장에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보는 게 이제 목표이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퀴즈가 20%, 20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구성을 제가 했습니다. 우선 뭐 퀴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5번의 이제 퀴즈를 볼 텐데 4점씩 5회 볼 예정인데 제가 뭐 미리 날짜도 다 적어놨습니다.
날짜는 이제 3월 12일에 퀴즈 1 보고 3월 26일에 퀴즈 2, 4월 9일에 퀴즈 3, 5월 7일에 퀴즈 4,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는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5월 28일에 퀴즈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맞춰서 이제 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퀴즈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은 10분. 저희가 12시에 수업인데 조금 이제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12시 5분부터 12시 15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 문제로 해서 각각 2점씩 할 거고, 범위는 뭐 누적되지 않고, 그러니까 딱 퀴즈 1은 이제 그 직전까지 배운 거, 퀴즈 2는 퀴즈 1 이후부터 이제 직전까지 배운 거, 이런 식으로 범위가 누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퀴즈 응시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2회는 봐야 됩니다. 2회는 응시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따로 출석을 이제 평가 요소에서 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출석을 퀴즈로 대체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퀴즈를 응시하지 않으면은 좀 이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응시하는 것과 0점 맞는 게 이제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아예 안 본 거랑 이제 뭐 와서 봤는데 뭐 문제를 잘 못 풀어서 0점을 맞은 것과는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퀴즈를 이제 잘 맞춰서 와야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6월 11일에 딱 정각에 시작해서 쉬는 시간, 원래 저희가 수업이 1시간 15분이기는 한데 이제 5분 좀 더 해서 80분 볼 거고, 중간 기말 각각 100점씩 해서 0.4 곱해서 40점 만점씩으로 할 거고, 퀴즈에서는 이제 A4 용지 한 장의 컨닝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퀴즈 볼 때는 이제 컨닝 페이퍼 없이, 뭐 제가 컨닝 페이퍼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컨닝 페이퍼를 준비 이제 내가 가져갈 수가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컨닝 페이퍼를 이제 여러분들께 허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만드는 과정도 그냥 단순하게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잘 헷갈리는 내용을 적어 놓거나 본인의 뭐 공부 스타일에 맞게 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할 뭐 평가 방법이랑 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휴강하는 날이 이제 종종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좀 죄송스럽게도 좀 휴강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제가 당연히 이제 사전 녹화를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5월 21일, 6월 4일에 휴강이 있어서 이때는 사전 녹화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대체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적어 놓은 내용이고, 또 이제 이 외에도 제가 뭐 얘기할 것들이 생기면은 뭐 공지사항에도 적고, 수업 시간에 말로도 얘기하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하니까 공지사항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도를 이제 조금 나가 보면은 우리가 해석학에서 해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첫 시간이기는 하지만 좀 진도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쉬운 내용을 건너뛰고 좀 우리가 해석학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좀 배웠었던 이제 미적분학
어떻게 보면 해석학이 이제 미적분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미적분학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주로 배웠었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작년에 주로 들으셨던 미적분학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당연히 배웠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배우지 않았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었고 또 해석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당연히 뭐 n분의 1이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뭐 이런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0이라는 극한 값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게 뭐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n이 충분히 커지면 n분의 1이 0으로 가까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고등학교 때 수열의 극한을 처음 배웠을 때에도 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충분히 커지면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0에 충분히 가까이 간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약간의 좀 불만족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느끼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가까이 다가간다, 뭐 충분히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잠시 뒤에 수학적으로 엄밀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텐데,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커지면 이라는 것도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커야 진짜 크다는 건지, n이 뭐 10보다 크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건지, 아니면 n이 뭐 10억보다 커야 진짜 충분히 큰 건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도가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뭐 누구는 뭐 10억 정도 돼야 진짜 충분히 크다라고 느낄 수 있고, 뭐 누구는 한 1000억 정도는 돼야 크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숫자를 찾거나 뭐 이런 행위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왜냐면 어떤 걸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n분의 1이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도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진짜 가깝다라고 할 건지,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한 0.1보다 작으면 가까운 건지, 아니면 뭐 10의 마이너스 23승보다 작아야 진짜 가까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제 누구나 동의할 만한 어떤 뭐 숫자를 정의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도면 가깝구나 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그런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다는 게 좀 설명이 되죠. 도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커야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어떤 이제 그런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뭐 이중적분에서도 우리가 뭐 적분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것도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급수에서 미분할 때 뭐 양변을 미분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가장 어떤 뭐 적분의 순서를 바꾼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무한급수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을 했어요. 뭐 당연히 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양변 미분했는데 왼쪽에 있는 1-x는 그냥 함수니까 미분 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미분하려고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냥 이렇게 한 단계 더 적으면 얘를 이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마음대로 막 순서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미적분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이제 다루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게 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계산들을 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밀하게 이제 뭐 순서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된 거죠. 이제 해석학에서.
그래서 급수와 이제 이런 미분과 급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게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학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이제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다. 이건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뾰족한 점이죠. 이런 이제 원점에서 이제 fx는 뭐 y는 절대값 x 같은 거 생각하면 원점에서 당연히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냐?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모든 점에서 뾰족한 이런 함수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존재할까? 당연히 손으로 그림 그리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뭐 모든 점에서 뾰족한 함수를 뭐 그리기는 뭐 당연히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 손으로 그리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제 모든 곳에서 연속인데 모든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서 뾰족한 함수도 우리가 손으로는 못 그리는데 이제 계산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극한의 상황에서는, 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뭔가 그림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식으로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대의 농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원소의 개수 대신 뭐 농도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자연수와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 얘기를 뭐 들으셨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연수는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둘 다 무한대긴 한데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죠. 실수는 uncount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는 이제 그런 세는 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뜻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이제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무한대에서도 우리가 뭐 배우지는 않았지만 개수를 한번 따져본다라고 하면 둘 다 무한히 많아서 진짜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 개수를 따지면은 그래도 실수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뭐 딱 봐도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자연수랑 유리수랑 비교해봐도 유리수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리수가 자연수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뭔가 개수는 유리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유리수와 자연수에 대해서는 얘네 두 개가 서로 개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무한히 많은데 농도로 따지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왠지 유리수가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리수는 자연수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뭐 어떤 정의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건데, 원소의 개수가 0,1과 같지만 길이는 0인 집합이 있대요. 우리가 뭐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길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0,1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집합의 길이는 1이죠, 그렇죠? 뭐 길이에 대해서 뭐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냥 1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크게 거부감이 없죠. 근데 어떤 집합을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원소의 개수는 얘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1대1 대응이 잘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애들을 갖고 있는데 길이가 0이래요. 되게 이상한 집합이죠. 그러니까 되게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서도 되게 듬성듬성 있는 그런 집합이에요. 이런 게 말이 되는지. 말이 좀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것도 원소의 개수가 충분히 많은데 듬성듬성 있다라는 게 좀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단어를 썼으니까 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칸토르셋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제 해석학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해석학의 주요 목표가 뭐냐면 미적분학에서는 엄밀한 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밀한 거를 다루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왜 다루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봤을 때 당연한데 이거 왜 증명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얘는 이러이러해서 엄밀하지가 않으니까 얘는 증명이 필요하다. 얘는 꼭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당연하다라는 거를 이런 말을 쓸 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3이 4가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증명을 하고 이럴 거는 아니지만 이제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은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뭔가 증명이 필요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얼버무리면은 분명히 감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떻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그냥 자명하다, 당연하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좀 긴가민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이거 어떤 것들까지는 증명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증명 없이 넘어가도 되는지 그 지점, 그런 미묘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책에 있는 이제 정리의 증명을 좀 많이 공부를 하거나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지금 풀어봐야 이제 그런 애매한 지점들을 다 가려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뭔가를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x제곱을 미분해서 뭐 2x가 되는 거를 뭐 이제 써먹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증명을 해야 되냐, 뭐 증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냐. 결국 그거의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 정말 핵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증명하는 데 있어서 엑기스가 뭔지, 에센스가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이제 그거를 잘 구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극한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뭐 2장에서도 그렇고 2장이 뭐 수열 이런 거를 다루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극한이 등장을 할 거고 나중에 뭐 4장, 5장 뭐 연속성, 뭐 극한, 뭐 미분, 뭐 이제 나중 해석학 2에서도 뭐 함수열의 극한 뭐 이런 거를 다룰 때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다루는 게 결국은 극한입니다. 극한이라는 게 결국 뭐 무한이랑 뭐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고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으로 간다. 이런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뭐 사실 이런 게 되게 쉬운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극한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1800년도 한 중후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전 시대의 뭐 수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이거 극한을 좀 엄밀히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뭐 옳은 정의가 되고 뭐 누구나 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뭐 유명한 수학자들 있죠. 오일러, 뭐 가우스 이런 사람들 되게 위대한 수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제 이런 극한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뭐 하지 않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시대에는 이 극한을 엄밀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수학적으로 이 극한을 이제 엄밀하게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 딱 들었을 때 뭐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아마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우리가 해석학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논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제 실수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실수는 그냥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거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이거는 뭐 자연수라는 게 언제 처음 등장했냐 하면은 뭐 엄청 옛날에 뭐 고대 그리스, 이집트 뭐 이때에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세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자연수겠죠. 그냥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도 세고, 뭐 물건이 몇 개 있냐 하면 뭐 세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수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정수도 괜찮아요. 왜냐면 뭐 이제 좀 더 수학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연수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죠. 왜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인데 3이라는 숫자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되냐? 마이너스 3이죠. 우리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는데 걔가 자연수에 없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 닫혀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3 뭐 이런 것들을 뭐 포함시켜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유리수까지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니까 덧셈에 대해 닫혀 있는 걸 생각했고, 곱셈도 생각을 해보면 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니까 뭐 똑같이 3이라는 숫자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될 거냐? 3분의 1이죠. 근데 3분의 1은 자연수에도 없고 정수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야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정수 두 개 가지고 와서 P분의 Q꼴로 생각을 하죠. 얘네들은 뭐 서로 서고 뭐 P가 0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유리수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수로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아마 이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수직선상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정확하게 실수가 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의심한 적이 없죠. 실수가 뭔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실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유리수보다 큰 건 알겠어요. 유리수보다 뭔가 좀 큰 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무슨 성질이 있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계속 실수에 대해서 다뤄왔지만 큰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냥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뭐 새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수 자체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제목도 실수인데, 그러면은 기본이 되는 건 유리수죠. 그렇죠? 유리수에다가 뭔가 더 추가해가지고 실수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어떤 숫자를 추가를 했을까?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도 저 책 후반부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실수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데데킨트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유리수 가지고 막 어떤 성질을 하면 뭐 이렇게 추가하면은 딱 실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저 후반부로 이제 미루기로 하고, 이제 실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실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 루트 2라는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루트 2가 무리수다. 뭐 루트 2를 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뭐 증명을 해보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규율법을 쓰는 거죠. 규율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결론을 부정해서 뭐 모순을 찾아내는. 그래서 루트 2를 P분의 Q라고 나타내요. PQ는 서로소. 그리고 P는 0이 아니고. 그래서 뭐 P 양변 넘기고 양변 제곱해주면은 Q랑 P가 둘 다 짝수가 돼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가 아닌 애들을 무리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제곱해서 2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왜냐면 2라는 숫자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자연수고, 두 번 곱한다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우리가 유리수까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죠. 왜냐면 유리수끼리는 더해도 유리수고 곱해도 유리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Q가 필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뜻하는데, 어려운 말로 필드라고 써서 그렇지, 이제 우리 말로는 뭐 쉽게 표현하면은 유리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리수만 알고 있으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있을까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숫자를 찾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숫자가 되게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괜찮은데, 막 억지로 뭐 사인 로그를 취해서 파이가 되는 유리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유리수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리수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억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패가 좀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뭔가 많은 얘기들을 해 나갈 텐데 유리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숫자들을 좀 더 채워 넣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오더라고 부르는 건데, 뭐 순서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이제 순서라는 거는 뭐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죠. 어떤 식으로 줄을 세우냐면 이제 크기로. 결국 순서라는 거는 대소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느 두 실수를 가지고 와도 하나가 더 크거나 같거나 이 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유리수에서는 당연히 순서를 잘 줄 수가 있죠. 유리수는 대소 비교가 잘 됩니다. 뭐 이제 실수에서도 우리가 뭐 대소 비교 잘 되는 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이제 복소수에서는 대소 관계를 얘기하기가 조금 뭐 껄끄럽다는 것도 우리가 뭐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유리수는 순서를 만족해요. 순서를 잘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루트 2라는 유리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리수가 순서라는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 왜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빈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유리수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빈 공간들을 좀 채워 넣어보자.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을 채워서 만든 거를 우리가 뭐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뭐 쓴 건데, 실제로 유리수로부터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는 뭐 생각보다 꽤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실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리수의 어떤 좀 부족한 점들을 다 메꿔가지고 실수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소개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좀 이렇게 굵게 쓴 N, Z, Q, R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기호인데 N은 자연수, Z는 정수, Q는 유리수, R은 실수를 이제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제 N은 이제 자연수가 영어로 내추럴 넘버니까 이 N에서 따왔고, 정수를 나타내는 이제 독일어가 Z로 시작해서 Z로 쓴 거고, 유리수는 이제 이런 정수들의 몫으로 나타낸 거니까 몫을 영어로 뭐 쿼션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Q를 따서 유리수라고 부르고, 실수는 리얼 넘버니까 이 앞에 있는 R을 따서 이런 식으로 굵게 표시를 해서 기호들로 나타냅니다. 이따가도 이제 몇 가지 수학 기호를 소개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수학적인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좀 세계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이거의 뭐 합집합, 이제 영어로 유니언이라고 부르고, 교집합을 우리가 인터섹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성질들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집합은 익숙한 대상이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조금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런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생각을 해봤어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 그냥 아무거나 뭐 다 가지고 와도 집합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아무 조건이나 뭐 만족하는 거, 그냥 조건 아무거나 적고 걔네들 다 모아놓은 거 생각하면 집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러셀의 역설, 뭐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집합 X를 생각을 할 거냐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을 생각을 할 겁니다. 좀 말장난 같긴 한데 뭐 이런 논리를 따지는 게 대부분 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음표를 적어놨는데, X가 만약에 이 원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X라는 집합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냐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X는 자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비슷하게 이거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들어있지 않은 애들을 다 모은 게 X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X가 X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과 X가 X의 이제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과 동치해요. 근데 얘는 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명제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아무거나 다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집합이 되는 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가지고 뭐 아무거나 내가 쓴다라고 해서 다 명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랑 뭐 이제 비슷하게 뭐 거짓말쟁이, 뭐 역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짓말쟁이가 뭐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뭐 얘기하면은 이제 좀 앞뒤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집합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뭐 공집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조인트라는 거는 이제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인클로저는 이제 포함 관계, 집합 사이의 이제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AN이라는 집합을 제 자연수 AN에 대해서 n보다 이제 뭐 크거나 같은 자연수들을 전부 다 모아놔요. 뭐 A1은 1, 2, 3 이렇게 가는 거고, A2는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네스티드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등장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네스티드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AN이 항상 AN 플러스 1을 포함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뭐 이거는 이제 기호인데, 뭐 노테이션은 우리가 기호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쓰는 뭐 말이어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좋고, AN을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집합하는 거는 뭐 1, 2, 3, 4 얘네가 다 자연수니까 이제 n은 자연수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모두 합집합을 한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AN들을 이제 전부 다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다. 이제 요 명제를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공집합이 되는 걸 증명할 거니까 아 공집합이구나 하고 믿고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는데, 뭐가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진짜 공집합인가 생각을 해보면 AN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죠, 그렇죠? 1, 2, 3 뭐 교집합 2, 3, 4 3, 4, 5 막 이렇게 해보면은 공집합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공집합이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규류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왜 규류법을 쓰냐, 규류법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있냐라고 물으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뭐 그냥 뭐 규류법을 쓰는 거니까 뭐 풀이가 뭐 증명하는 방법이 뭐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실 때 우선은 뭐 증명하는 방법 하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증명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계속 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규류법을 쓰면 이제 결론을 부정해야 되니까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니까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m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m에 대해서 뭘 생각할 거냐면 am 플러스 1을 생각을 할 거예요. m이 만약에 10이었다 그럼 이제 a11을 생각을 하는 거죠. a11은 뭐 11부터 시작하는 이런 집합일 텐데, 근데 요거를 생각하면은 AN을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교집합을 했으니까 M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럼 당연히 M이 요 AM 플러스 1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교집합이라는 게 그런 거죠. A랑 B 교집합에 들어가 있으면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M이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M은 A1에도 있고 2에도 있고 3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AM 플러스 1을 하나 골라와서 M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들어있죠. 근데 AM 플러스 1은 뭐냐면 M 플러스 1부터 플러스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니까 이러면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A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 애인데 M은 당연히 M 플러스 1보다 작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공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여집합입니다. 뭐 컴플리멘트라고 부르는데 여집합.
여집합에서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집합 같은 거 처음 배우실 때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뭐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더 얘기할 거는 없고, 도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역,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치역을 영어로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뭐 이제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예제 1.2.5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것도 삼각분응식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건데, 뭐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데, 뭐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된다. 사실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b 자리에 뭐 마이너스 b 같은 거 생각을 해도 마이너스 b 한 것도 어차피 뭐 절대값 이거니까 뭐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b라는 애는 절대값 a 더하기 b 마이너스 a여서, 얘랑 얘로 쪼개서 생각하면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b 마이너스 a고, 근데 b 마이너스 a를 a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죠. 그럼 절대값 a에 대해서도 b 더하기 a 마이너스 b로 써보면 얘는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b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값 b 마이너스 a, 절대값 a가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도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제 얘로부터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요거 지금 제가 쓴 게 삼각부등식밖에 없죠, 그렇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삼각부등식인데, 요거를 잘 못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써먹어라, 뭐 증명해라 하면은 뭐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뭐 증명을 하는 걸 잘 못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요것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요 과정 뭐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가 서로 이제 부호만 다른 애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다른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뭐 3이 x보다 크고 뭐 마이너스 3도 x보다 크면 둘 중에 큰 거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렇죠? 둘 중에 큰 게 절대값이니까. 네, 뭐 요거 쓴 겁니다. 네. 뭐 이런 삼각부등식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요 티어렘 1.2.6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2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극한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되게 기본이 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A, B 이 실수에 대해서 A랑 B가 같다라는 거랑, if and only if는 우리가 이제 동치 명제일 때 쓰는 동치일 때, 이건 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뭐 기호로는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A랑 B가 같다라는 거랑 뭐랑 동치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랑 B의 절대값, A 빼기 B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랑 A랑 B가 같다라는 거랑 동치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A랑 B가 같다라는 거랑 뭐가 동치냐면, 절대값 A 빼기 B가 0이라는 거랑 동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그냥 0이라는 거랑 걔를 뭐 모든 실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랑 왜 동치가 되냐,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면은 뭐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곱씹으면서 한번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요런 게 많이 나오는데 for every real number 뭐 엡실론이라고 쓰는데, 엡실론이라는 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 되게 작은 숫자를 나타낼 때 씁니다. 뭐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엡실론 뭐 큰 숫자를 엡실론이 불러도 상관없는데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죠. 엡실론은 보통 작은 숫자를 나타낼 때 쓴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뭐 규칙이나 뭐 법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보통 뭐 엡실론은 작은 숫자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선 뭐 이쪽 방향부터 A랑 B가 같으면 모든 실수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양수죠, 그렇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절대값 A 빼기 B가 그 엡실론보다 작겠느냐 하면은 얘는 좀 자명해요. 왜냐면 A랑 B가 같으니까 절대값 A 빼기 B가 그냥 0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하죠, 그렇죠? 애초에 엡실론 양수였으니까 엡실론 양수인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해요. 그래서 뭐 이쪽 방향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반대 방향이 조금 이제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 빼기 B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면 A 빼기 B가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네, 제가 가끔 이게 WTS라고 쓰는 거는 뭐 보이고 싶다, want to show의 뭐 줄임말입니다. 이게 우선 이게 참이니까 정리라고 써놨겠죠. theorem이라고 써놨겠죠. 근데 왜 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양수를 가지고 와도 A 빼기 B가 그 엡실론보다 작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라는 얘기는 증명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엡실론 뭐 1로 하나 가지고 와요. 왜냐면 모든 양수에 대해서 된다라 그랬으니까 양수면은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A 빼기 B가 1보다 작대요. 근데 A 빼기 B가 1보다 작다라고 해서 A 빼기 B가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요 every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다 된대요. 그래서 엡실론이 1일 때도 당연히 돼야겠죠. 근데 엡실론 10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A 빼기 B가 10보다 작대요. 그랬을 때 A 빼기 B가 0이 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보다 좀 더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면은 좀 더 넉넉해졌으니까. 어떤 숫자가 1보다 작은 건 되게 좀 작은 범위 안에 있는 거고 10보다 작은 거는 뭐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빼기 B의 차이를 진짜 0만큼 작게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점점 커지면은 좀 안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N11이 뭐 100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좀 안 좋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작은 걸로 가야겠다. 그래서 엡실론이 0.1로 한번 생각을, 왜냐면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된다 그랬으니까. A 빼기 B가 0.1보다 작아요. 이러면은 두 사이 차이가 되게 작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둘 사이 차이가 얼마나 작아야 작은 거냐, 이거에 대한 답도 여기서 좀 해줍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0.1보다 작다라고 해서 뭐 이때도 분명히 두 개 숫자가 차이가 뭐 엄청 작은 거긴 한데 0.1보다 작다라고 해서 같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숫자를 좀 더 줄여요. 0.01. 이래도 마찬가지로 0.01보다 작다고 해도 이제는 진짜 가깝긴 한데 그래도 0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A와 B가 얼마나 다르냐. 왜냐면 이게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게 다른 정도를 나타내니까. 왜냐면 두 수의 차이니까. 얘가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이제 이 얼마나 이걸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예제처럼 1보다 작으면 차이가 좀 작은 거냐. 그럼 이제 0.1보다 작으면 괜찮냐. 0.01보다 작아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는 숫자가 전부 다 다르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숫자 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숫자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걔는 진짜 작다.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에 계속 좀 딴지를 거는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나는 0.1보다 작으면은 작다고 생각해. 하면 이제 계속 반대를 할 거니까 아닌데 0.1 정도면은 그래도 좀 큰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나는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양수로만 생각을 할게요. 편의상. 내가 어떤 양수를 가지고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말해도 내가 갖고 있는 숫자는 그거보다 작아. 이제 요거를 수식으로 적어보면 되겠죠. 이제 이러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숫자는 0일 수밖에 없겠죠. 너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불러도 이제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명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증명을 한 건 아닌데 요 명제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for every라는 이 every라는 단어가 너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아무리 작은 양수를 가지고 와도 아무리 작은 양수를 가지고 와도 그 양수보다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0이다. 여기선 A-B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했었던 얘기 가지고 와도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진짜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증명을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귀류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A-B의 절대값이 0인 거니까 뭐 이제 사실 얘랑 똑같은 게 A-B니까 이제 같은 거니까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합니다. 라고 하자. 그럼 그 얘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절대값 A-B가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가 어떤 힌트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 하나 찾았죠. 얘가 양수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모가 0보다 크기만 하면 A-B는 항상 그 네모라는 것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침 가지고 있는 양수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 생각할 거냐면 2분의 A-B 생각을 할 거예요. 얘도 여전히 양수죠. 요 네모 자리에 2분의 절대값 A-B를 넣을 수가 있죠. 왜냐면 양수니까. 그러면 이 양수에 대해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된다 그랬는데
특별히 저 2분의 절대값 a-b를 생각을 해보면 a-b의 절대값이 2분의 절대값 a-b보다 작아요. 이거는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양수인데 절반 했더니 작아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부정을 했냐면 이제 결론을 부정을 해서 이제 a랑 b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겼으니까 이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제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티어렘 1.2.6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곱씹어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뒤에 나와 있는 이 인덕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귀납법은 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했었던 내용이니까 이미 다 알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1.3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